한 다이빙샵으로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윽고 주차되어 있는 트럭으로 다가간 경찰. 그 안에는 지갑과 휴대전화 그리고 다이빙 기록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다. 트럭의 주인은 3가지 의문만을 남긴 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2010년 8월 18일 수요일, 미국 테네시주에 살던 30대 남성 벤 맥데니얼은 플로리다주 산타로사에 위치한 부모님의 별장에 머무르고 있었다. 정오 무렵 그는 자신의 트럭을 몰아 폰세데 레온 북쪽에 있는 한 다이빙 명소로 향했다. 그곳은 소용돌이 샘이라 불리는 보텍스 스프링이었다. 그는 첫 번째 다이빙을 마치고 물 밖으로 나왔다. 당시 그곳에 있던 다른 다이버들은 벤이 유난히 샘물 깊숙한 곳에 위치한 동굴의 입구를 뚫어지게 들여다보는 것을 목격했다. 잠시 후 벤은 다이빙숍으로 들어가 자신의 공기 탱크를 다시 채웠다. 그날 저녁 그는 또 다른 다이빙을 준비하는 듯 했다. 그가 들어갈 곳은 보텍스 스프링의 심장부 수중 동굴이었다. 벤 맥데니얼, 그는 15세 때부터 스쿠버 다이빙을 시작했을 정도로 물을 사랑했다. 하지만 그의 20대는 순탄치 않았다. 2008년 젊은 시절 함께 암벽 등반을 즐겼을 정도로 유대감이 깊은 자신의 동생이 세상을 떠나고 힘겨운 이혼 과정을 겪었으며 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 사업마저 무너져 내렸다. 이로 인해 5만 달러, 한화 약 6천만 원이 넘는 빚까지 떠안게 된 당시 그의 심정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몇 년간의 힘든 시간을 보낸 아들에게 부모님은 그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플로리다의 별장에서 살 것을 권했다. 그곳에서 벤은 삶의 새로운 원동력을 찾았다. 바로 스쿠버 다이빙이었다. 특히 그는 바닷물이 아닌 민물에서 다이빙하는 것을 선호해 보텍스 스프링을 즐겨 찾았다. 이곳은 플로리다에서 가장 큰 다이빙 시설을 갖춘 곳으로 맑고 따뜻한 수온 덕분에 모든 수준의 다이버들에게 완벽한 장소였다. 초보 다이버들은 넓은 호수에서 유영을 즐기고 숙련된 다이버들은 호수 아래 깊은 곳에서 그 모습을 감추고 있는 거대한 수중 동굴을 탐험할 수 있었다. 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역시 그 수중 동굴이었다. 수면에서 약 18m 아래 위치한 거대한 동굴 입구. 그 안에는 석회암 통로가 미로처럼 얽혀 있었고 확인된 최대 수심은 95m에 달했다. 하지만 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면 수심 35m 지점에 설치된 쇠창살 문을 통과해야만 했다. 이 문은 90년대에 이 동굴에서 12명이 넘는 다이버가 사망한 뒤 설치된 안전장치였다.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굴 다이빙 자격증을 다이빙숍에 제시하고 출입 허가를 받아야만 했다. 동굴 다이빙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2달간의 혹독한 추가 훈련을 거쳐야만 했다. 뿐만 아니라 검증된 파트너 강사와 함께 최소 125회 동굴 다이빙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어려운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 수중 동굴로 들어가기 위한 자격이 맥데니얼에게는 없었다. 2010년 8월 18일 저녁 7시 30분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벤은 다시 다이빙 장비를 착용했다. 그는 동굴 입구로 헤엄쳐 들어갔다. 이내 그의 랜턴 불빛이 동굴벽에 걸린 낡은 표지판 하나를 비췄다. 그곳에는 섬뜩한 그림과 함께 단 하나의 단어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표지판을 지나 잠겨있는 쇠창살 문으로 향했다. 그날 저녁 보텍스 스프링의 직원이었던 에두아르도 타란과 척 크로니는 그들만의 조용한 다이빙을 즐기고 동굴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들은 허가되지 않은 구역으로 들어가기 위해 문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벤을 발견했다. 벤은 그곳에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당황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들켰다는 생각에 심장박동과 호흡은 빨라졌을 것이다. 깊은 수심에서 불안과 공황은 다이버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적이다. 타라는 벤이 이전에도 여러 번 자물쇠를 억지로 열고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벤이 어차피 문을 따고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고 차라리 자신이 문을 열어줌으로써 벤의 공기를 5분이라도 아껴주는 것이 만약의 위기 상황에서 그의 생존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판단했다. 타란이 자물쇠를 열자 벤은 그를 한번 돌아본 뒤 동굴 아래로 몸을 비집고 들어갔다. 그의 랜턴 불빛은 이내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벤의 시야는 오직 랜턴 불빛이 비추는 곳만을 바라볼 수 있었다. 빛이 닿지 않는 주변은 끝을 알 수 없는 암흑뿐이었고
들리는 것은 오직 자신의 호흡 소리와 공기방울이 터지는 소리뿐이었다. 그는 어지러운 정신을 붙잡고 더 깊은 곳으로 향했다. 이윽고 그가 마주한 것은 보텍스 스프링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 지름 25.4cm에 불과한 관처럼 좁은 통로였다. 성인 남성의 어깨도 통과하기 힘든 크기. 이곳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등에 맨 공기 탱크를 벗어 먼저 앞으로 밀어넣고 그 뒤를 따라 몸을 비틀며 기어가야만 했다. 그 과정에서 다이버의 작은 움직임 하나만으로도 바닥에 쌓인 미세한 진흙, 즉 실트가 거대한 구름처럼 일어나 주변을 뒤덮을 수 있었다. 단 몇 초 만에 시야는 완벽히 차단되고 다이버는 극도의 공황 상태에 빠질 수 있었다. 이 실트아웃 현상은 동굴 다이버들이 마주하는 최악의 위기 중 하나다. 사방이 막힌 좁은 바위 틈에 갇힌 채 오직 랜턴 불빛 하나에 의지해 어둠을 뚫는 극도의 폐쇄 공포, 그것은 동굴 다이버들의 숙명이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이 그린 지도의 마지막 지점을 지났을 것이다. 그는 남은 공기량을 확인한다. 어느 순간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적. 그 속에서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갔다. 다음 날인 8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경 직원 타라는 주차장에 여전히 서 있는 벤의 트럭을 보았지만 크게 놀라지 않았다. 벤은 보텍스 스프링의 단골이었고 종종 하루 종일 머물다 늦게 돌아가곤 했기 때문이다. 그의 트럭은 직원들에게 거의 풍경의 일부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 다음 날인 8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 같은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벤의 트럭을 보고 이번에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는 다른 직원들에게 수요일 이후 벤을 본 사람이 있는지 물었지만 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타라는 즉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다이빙 장비를 착용하고 직접 벤을 찾아 나섰다. 하지만 동굴 안에서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은 즉시 현장을 통제했다. 트럭 안에서는 현금 $1,100가 든 지갑과 휴대전화 그리고 그의 다이빙 기록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그의 잠수복이나 다른 주요 다이빙 장비는 발견되지 않았다. 별장에 홀로 남겨진 그의 애완견은 이틀 동안 굶주린 채로 발견되었다. 모든 정황은 그가 아직 동굴 안에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다. 소식은 벤의 부모님과 여자친구 에밀리 그리어에게도 전해졌다. 그들은 즉시 7시간을 운전해 현장으로 달려왔고 수색이 진행되는 내내 물가에 앉아 그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다.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전 세계의 동굴 다이버들이 벤을 찾기 위해 보텍스 스프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색은 난항을 겪었다. 예측할 수 없는 깊이와 좁은 터널, 그리고 시야를 완전히 차단하는 실트로 인해 수색 작업 자체가 매우 위험했기 때문이다. 수색이 성과 없이 길어지자 절박해진 벤의 부모는 $10,000,000의 보상금을 내걸었다. 이 소식에 더 많은 다이버들이 모여들었지만 동시에 동굴 구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보상금이 자칫 자격 없는 다이버들까지 위험한 동굴 속으로 뛰어들게 만드는 비극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부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보상금을 $30,000로 높였다. 절박해진 부모는 거액을 들여 원격으로 조종되는 수중 무인 탐사 장비까지 동원하여 수색하도록 했다. 하지만 그 장비조차 인간 다이버들이 탐색했던 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 수색이 계속되던 중 현장의 구조대원들은 첫 번째 단서와 마주하게 된다. 벤의 것으로 추정되는 공기 탱크 3개가 발견되었는데 2개는 동굴 바깥에서 나머지 하나는 동굴 안 약 61m 지점에서 발견되었다. 하지만 3개의 탱크 모두 깊은 수심에서 사용하기엔 부적절한 일반 공기 탱크였다. 이 정도 깊이에서 질소마취를 피하기 위해서는 헬륨을 섞은 특수혼합 기체, 즉 트라이믹스를 사용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 발견은 그의 행방에 대한 의문만 더해갈 뿐이었다. 이때 다이빙계의 전설 에드 소렌슨이 수색에 합류했다. 그는 세계 최고의 동굴 다이버 중 한 명으로 인명구조 전문가였다. 에드는 다른 다이버들이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한 지점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갔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시신도 장비도 그 어떤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다. 수색팀은 벤의 시신이 동굴의 다른 출구나 연결된 물줄기를 통해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조사했다. 보텍스 스프링과 연결되는 인근의 블루크릭, 샌드크릭, 촉타와치 강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물을 채취하여 박테리아 수치를 검사했다. 만약 시신이 부패하고 있다면
특정 박테리아가 급증해야 했지만 어떤 유의미한 변화도 발견되지 않았다. 여기에 에드 소렌스는 또 다른 의문을 제기했다. 벤 맥데니얼의 키는 186cm에 몸무게는 95kg으로 자신보다 키가 크고 몸무게도 약 9kg이나 더 나갔기 때문이다. 에드 자신조차 통과하기 힘든 이 좁은 틈을 훈련도 경험도 부족한 벤이 통과하여 더 깊이 들어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해 보였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2012년 3월 벤을 찾기 위해 동굴로 들어갔던 또 다른 다이버가 실종되었고 다음날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하지만 벤의 부모는 오랫동안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언론에 사건을 알리는 등 아들을 찾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수색 36일 동안 16명의 다이버들이 동굴을 샅샅이 뒤졌지만 결국 벤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벤이 동굴 안에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면서 세 가지 가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첫째, 사고사. 벤이 동굴 깊숙한 곳, 아무도 찾을 수 없는 틈새에 끼어 사망했다는 가장 간단한 가설. 하지만 앞서 말했듯 그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 가설의 큰 모순점이었다. 둘째, 타살. 벤의 부모님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가설이다. 누군가 동굴 밖에서 벤을 살해하고 다이빙 사고처럼 위장했다는 것. 실제로 당시 다이빙숍의 주인은 폭행 및 납치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었고 벤의 실종 1년 뒤 의문스러운 사고로 사망했다. 참고로 벤을 마지막으로 목격했던 직원 에두아르도와 척은 경찰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았지만 통과했다. 하지만 이 역시 이를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셋째, 의도된 잠적. 힘든 삶을 뒤로하고 스스로 실종을 꾸며 신분을 위장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가설. 하지만 실종 직전 그는 여자친구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였다. 실제로 그는 마지막 다이빙 직전인 저녁 6시 30분 어머니와 통화를 했고 친구에게는 설레는 목소리로 음성 메시지까지 남겼다. 굳이 잠적을 택할 이유가 부족했다. 이러한 가설들을 바탕으로 현재까지도 벤 맥데니얼의 행방을 둘러싼 이야기들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어지고 있으며 비공식적인 수색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도전 혹은 탐사에 가까운 시도들 또한 이어지고 있다. 2010년 8월 18일 의문만을 남겨둔 채 사라져버린 그는 아직 동굴 깊은 곳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일까?